네, 7월 25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한 주가 이제 본격화, 본궤도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흐름은 일단 괜찮습니다. FOMC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강하게 깔려 있는데 이번 FOMC에서 금리 인상을 0.25%포인트 하고 나서 요게 이제 마지막 이번 사이클에 있어서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금리 인상 종료 선언 가능성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짙게 깔려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이라도 이제 7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연말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금리 인하 국면으로 접어드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모호한 부분도 여전히 남아 있고 러시아 쪽에서 또 시끌시끌한 게 있잖아요. 당장 흑해 곡물협정 파기가 선언이 되면서 식료품 가격이 조금 더 인플레이션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지금 꽤 강력한 메타로서 7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종료 선언 가능성 이걸 조금 강하게 지금 시장에 반영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올라요. 그리고 열흘 넘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금 기록적인 어떤 의미 부여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아무튼 시장이 강세 흐름이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 이게 과연 금리 인상 종료 선언이라는 시장의 기대와 맞물리면서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줄지 여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큰 거시경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밌는 것도 이런 거예요. 모건 스탠리의 CIO, 월가의 비관론자로 불리기도 하는 마이크 윌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 증시의 상승 랠리를 예상하지 못했다. 올해 극적인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비관론을 고수했다. 뭐 이런 얘기를 실수를 인정한 그런 얘기를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이 과연 그러면 종료가 될 것인가? 그래서 시장이 이런 비관론자까지도 실패를 인정할 정도의 지금 분위기인 건데 그렇다면 진짜 여기 한바탕 더 뒤에서 백업을 해주는 어떤 그런 힘,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선언 정말 가능할까? 뭐 이런 기대감이 지금 강하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단 이번에 인상 종료 선언까지는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승리를 선언할 준비가 아직 연준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why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임금 상승세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리고 더 오래 유지를 해야 될 거다. 이런 걸 또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세가 너무 강하다. 그죠? 인플레이션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지금 당장 연준이 금리 인상 종료 이 선언까지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고용시장이 지금 그렇게 아주 뜨거운 정도에서는 조금 둔화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20만 개 넘는 신규 고용이 계속해서 생긴다라면 연준이 더 금리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근거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조금 냉각되는 상황 아주 뜨거웠을 때 그러니까 올해 초 2월 달 정도에 아주 뜨거웠을 때 상황보다는 둔화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20만 개 이상의 신규 고용이 계속 생기면서 고용 시장이 냉각되긴 냉각되는데 이게 그래도 아직 뜨겁다 라고 해석되는 상황이 되면 연준으로서는 계속 이 견고한 노동시장을 핑계를 대면서 이걸 무기 삼아서 더 오랫동안 금리 인상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느 정도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는 우리 시간으로 27일 새벽 3시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3시 반이죠. 3시 반쯤 되면 이제 뭔가 구체적인 뉘앙스가 나올 거고 아래가 됐든 위가 됐든 꽤 의미 있는 변동성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이 높다. 만약에 그런 거죠. 이제 시장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둔화세를 확인하고 있고 연준의 목표치에 이제 그런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4%대에서 이제 3%대까지 3%대 초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하고 지금까지 1년 넘게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던 긴축의 효과를 바라볼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 뉘앙스로 가게 되면 시장의 안도랠리가 더 폭이 커질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우려점들, 뭐 러시아 해외 우려점, 국내 상황, 경제 요인들, 노동시장 상황 이런 거 거론을 하면서 아직 연준이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남아 있다. 이런 거에 이제 뉘앙스의 방점이 찍혀버리면 시장은 급락을 하겠죠.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볼린저 밴드가 좁아져 가는 상태인데 여기서 빵 하고 아래로든 위로든 변동성이 크게 나와주면 크게 빠질 수가 있는데 빠질 수도 있고 이제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조금 연준이 추가적인 긴축에 대한 스탠스를 강조하는 뉘앙스를 이번에 강조를 하게 된다라면 아래로의 이제 하락폭이 클 거고 그 반대 상황이라면 위쪽으로의 반등폭이 더 클 거고 일반적인 예상했던 것보다 뭐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27일 우리가 이제 자고 눈 떴을 때 상황이 되면 시장이 한바탕 아래로든 위로든 막 어지럽게 이렇게 움직였을 가능성 좀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는 어쨌든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이 깔려 있으면서 반등세를 확인하고 있는 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3만 달러 지지가 진짜 어렵긴 어렵나 봐요. 되게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29,000달러 지지도 간당간당 지금 그런 흐름인 건데 매수세가 달라붙어 주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결국에는 금리 이슈, FOMC에서의 어떤 이 재료가 어떤 방식으로 등장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방 압력이 될지 하방 압력이 될지 그게 좀 이제 곧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지금 29,000달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일단 20일 단순 지수이동 평균이 3만 달러. 지금은 29,957달러 조금 빠졌는데 3만 달러 부근에 있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에 대한 지지는 일단 실패를 한 상황이고 그러면 50일 단순이동 평균이라도 지지를 좀 잘 받아줘야 하는데 지금 거기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하면 3만 1,000달러까지 내다볼 수 있지만 여기가 만약에 깨질 경우에는 27,500달러 죄송합니다. 27,500달러를 거쳐서 26,000달러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빅 픽처를 봐라. 그러니까 비거 픽처를 봐라.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 이 15,000달러 저점을 찍고 나서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지고 있고 32,500달러 부근에서 주요 저항 확인을 했지만 혹시라도 27,000달러까지 빠지더라도 상승 추세, 이 추세적인 부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거다. 이게 지금 작년 11월 달에 FTX 뽀글이 사태가 터졌을 때 저점 확인하고 그때부터 지속적인 반등세가 올라갔다 조정을 좀 받다가 급반등하다가 조정을 좀 받고 급반등하고 조정 좀 받고 하다못해 27,000달러까지 찍더라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 지금 잘 가고 있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막 어질어질한데 조금 이렇게 크게 바라보고 있으면 시장의 흐름은 지금 꽤 순조롭게 흘러가면서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렉트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이건 지금 월간 차트거든요. 지금 29,200달러 부근의 이 저항이 3, 4, 5월 달까지 계속해서 이 저항을 확인을 했는데 지금 이게 처음으로 지지선으로 전환될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7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7월 월가 종가 마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29,200달러 위에서만 월간 종가 마감을 해준다라면 4, 5, 6월 달까지 계속해서 저항 라인으로 작용해왔던 29,200달러 부근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게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다. 이게 올해 처음 지금 지지 라인으로의 전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월봉 마감 상황 이제 곧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지금까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게 주간 차트로 보나 월간 차트로 보나 괜찮은 흐름, 우상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분석가들이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캡틴 5빅인데 지금 황소 세력이 아직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직 완전하게 그 늪에서 벗어난 건 아니야. 여기를 뚫고 올라와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상단 저항을 뚫어줘야 되는데 상단 저항을 확인하고 지금 주간 차트에서 밀려났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빠지면서
힘을 한번 모았다가 뚫어주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지금 이중 저항이잖아요. 수평 저항이 하나 있고 상단 저항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닥 찍고 이 축적하는 단계가 이어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조금 긍정적인 부분에 좀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건 주간 차트.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의 강세장이 본격적으로 공식화되는 거는 11월부터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대 10만 달러까지 나는 예상을 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믿고 우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으면 어질어질한 건 맞는데 조금 크게 그림을 바라보고 있으면 잘 가고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 잘 가고 있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분석가들이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맥스, 이건 석 달, 3개월 봉이거든요. 한 달이 3개월짜리인 거예요. 그런데 보면 역시 잘 가고 있다. 우상향하면서 작년에 저점 찍고 잘 가고 있어. 갈 거야. 12만 달러까지 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트렌드적인 관점에서는 추세가 지금 우상향 추세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은 분석가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조금 다른 분석 기준점은 다르지만 거의 공통적으로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펀드 스트랩 같은 경우가 조금 전폭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내년에 18만 달러까지 갈 수 있을 걸로 지금 전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료는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죠. 이게 출시가 될 경우에 일일 하루 데일리 수요가 1억 2,500만 달러로 예상이 되는데 데일리 공급은 2,500만 달러 수준에 불과할 거야. 그래서 공급을 훨씬 더 뛰어넘는 4배, 5배를 뛰어넘는 그런 수요가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결국 18만 달러까지는 이건 뭐 그냥 가는 거야. 시간 문제일 뿐이야. 이런 얘기를 다른 데도 아니고 펀드 스트레치 하고 있습니다. 펀드 스트레치 같은 경우에 조금 보수적으로 전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히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 재료를 굉장히 강한 임팩트를 가져다 줄 그런 재료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고, 지금 이 펀드 스트레스의 이 전망에는 내년 반감기 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 특히 블랙록이나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기본 어떤 전제로 깔고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죠. 이 CBDC와 관련해서는 참 러시아의 흐름이 전폭적입니다. 루블 CBDC 법안, 이게 7월 12일 날 러시아 하원 두마 통과를 했었는데 지금 대통령 선명까지 마친 겁니다. 그래서 루블 CBDC의 운영 주체는 러시아 중앙은행이고 정식 발효가 8월 1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시킬 건지는 내년 12월 말까지 정한다라고 법안에 규정돼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에 이어서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CBDC에 이미 뛰어들었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월드코인 관심 정말, 지금 월드코인의 어떤 긍정적인 메타와 더불어서 월드코인을 거의 막 개잡코인 이렇게 비판적인 시선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논쟁거리긴 논쟁거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큰 내러티브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조금 이런 분위기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공개가 됐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이게 지금 코인마켓캡 차트에서는 지금 3달러대로 되어 있는데 어제 빗썸에서 10,000원 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지금 뭐 빙엑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루 동안 2000% 넘게 일시적으로 급등을 했었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코마켓 기준으로 3.2달러, 3.4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2달러 지지까지 해주더라고요. 저는 더 빠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2달러 지지는 조금 받아주고 있는 거 보면 야, 이게 지금 관심사는 관심사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이 챗 GPT가 가진 상징성이 지금 크잖아요. 이 시대적인 어떤 스토리텔링의 재료가 지금 챗 GPT AI 그 중심에 지금 샘 알트먼이 있는데, 샘 알트먼이 지금 핸들링하고 있는 게 월드코인이다 보니까 아무튼 뭐 관심은 뜨겁습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돌아갈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어떤 전망들도 굉장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고, 이름 들으면 알만한 사람들도 다 거들어가면서 지금 나름의 입장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월드코인이 정말 성공할 것이냐, 아니다 잡코인이다, 이런 논란이 하나가 있고, 시세 측면에서는 한 절반 정도 지금 빠지면서 조정을 받고 있다. 어제 하루 고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지금 상황 한 두 가지 정도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비탈릭 부테린이 말 한마디 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비탈릭 부테린이 제일 먼저 했던 거는 블로그 저널리스트였어요. 블로그를 통해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글을 썼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학생 때부터.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설계까지 본인이 비트코인을 알게 되고 이거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더리움을 설계하게 돼서 결국에는 이더리움의 창시자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갖게 된 인물. 그래서 블로그 글을 잘 씁니다. 이 블로그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네이버 블로그 이게 지금 키워드 상징성이 좀 강한데 사실 외국만 하더라도 이 블로그라는 거는 굉장히 전문가가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많이 담긴 키워드죠. 블로그란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블로그 이게 너무 커서 블로그 한다 그러면은 뭐 네이버 블로그로 장사하냐 뭐 이렇게 되는데 장난 취미 생활하냐 이렇게 되는데 해외에서는 블로그에 대한 컨셉이 좀 아주 많이 다르다라고 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공유하는 하나의 어떤 지식정보 창구로서의 블로그.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도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글을 꽤 많이 올려요. 아주 심도 있는 글들을. 근데 이번에 지금 월드코인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월드코인은 이 프라이버시, 이 접근성, 중앙화, 보안 이렇게 네 가지 주요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긴 한데 영지식 증명 기술로 이걸 쉽게 해결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지금 굉장히 크죠. 이 홍채 인식을 통한 탈중앙화 신원 인증 엄청 혁신적이고 섹시하긴 해요. 그런데 이 홍채 인식 이거 누가 해커가 카피하면은 개인정보 다 털리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우려점들 때문에 야 이거 사실상 진짜 정말 조지 오웰이 얘기했던 이 빅브라더가 정말 이게 완성되는 게 월드코인인 거 아니야?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존 디튼 변호사 요즘 바빠요. 막 월드코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드코인, 그러니까 존 디튼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기보다 이 멘트 자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 월드코인은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할 수 있다. 그래서 코인 발행자가 특히나 이제 코인 발행자, 이 샘 알트먼이 직접 이 미국 배포 방식을 모르겠다. 이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투자자들에게 도망치라는 말을 한 신호다. 뭐 이렇게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할 수 있다. 이 홍채 인식 요거 갖고 지금 말이 많아요. 특히 잭 XBT라는 블록체인 전문가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월드코인은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을 속여서 이 생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그런 속임수로 50만 명에 달하는 테스트 사용자를 모집했고 그렇게 생체 데이터를 스캔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속였다, 사기다 이런 건 이제 이 사람의 주관적인 평가를 담고 있는 건데 이게 보니까는 작년에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도 이런 비슷한 뉘앙스로 글을 썼더라고요, 기사를. 그래서 이게 진짜 뭐가 조금 논란거리가 되긴 됐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요거는 제가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월드코인이 생체 데이터를 사람들에게 돈 주고 사서 이걸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 거다. 뭐 이런 게 지금 또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잭 XBT가 이런 얘기도 해요. 홍채로 스캔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게 프라이버시 그리고 보안 문제가 굉장히 크다. 아니 홍채라는 게 개인의 생체 데이터인데 이게 월드코인이라는 중앙화된 기관 속으로 들어가면서 중앙화된 정보 컨트롤을 하면서 탈중앙화 신원 인정을 한다라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누가 해킹이라도 해봐 그러면 이 보안 이슈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문제. 맞는 말이죠. 이게 지금 굉장히 섹시하긴 한데 뭔가 이게 빅브라더 느낌 나잖아요. 딱 보면 느낌적으로는 중국이랑 러시아가 좋아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월드코인에 반대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여기저기 곳곳에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시엔이라는 슬로미스트 창업자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전 이번에 처음 봤는데 월드코인이 성공하게 된다라면 사악한 크리처 창조물이 될 거야. 하지만 내가 보기엔 실패할 확률이 높아. 홍채는 인간의 가장 안정적인 고유 마크야. 안면이나 지문 인식보다 더 신뢰하는 건데 이거를 특정 중앙화된 기관에서 통제를 하고 이걸 가지고 탈중앙화 신원 인증을 한다라고 이게 말이 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저는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가 딱 제 머릿속에 들어오고 나서 이게 지금 샘 알트먼이 진짜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게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테스트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하긴 해요. 이 월드코인이라는 게 정말 혁신의 상징이 될지, 어떤 인류의 어떤 위협을 상징하는 그런 수단이나 어떤 도구가 될지 되게 궁금하긴 한데, 왠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킹스맨에서 그 막 생체 데이터 가지고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골로 보내는 뭐 그런 장면들, 괜히 막 오버랩되고 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되게 혁신적이긴 한데 어떤 위험성을 조금 가지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한번 조금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메타 자체는 크잖아요. 이게 뭐 시세가 얼마까지 간다 이런 것보다, 이 월드코인이라는 어떤 지금 프로젝트가 지금 전에 없는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건데 이게 될까? 근데 저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내러티브들에 대해서 각자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지금 이 시장이 어떤 방향성으로 가면서 어떤 트렌드가 새롭게 더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Just do it이 아니고 Just hodl it. 이 나이키 나이키 문양을 가지고 이렇게 좀 위트 있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고점 찍고 폭락하는 것 같은데 결국엔 우상향해. 나이키 문양을 로고 가지고 또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줄 몰랐네. 재밌게 느껴서 가져왔는데, 뭐 Just hodl it,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